나는 현직 공무직이다. 공무직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저는 실제로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공무직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밑에 설명란에 놔뒀으니까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유튜브 화면 밑에 보면 설명란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거 보시고 공무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공무직 서류 통과하는 방법, 공무직 면접 통과하는 방법,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공무직이니까 공무직의 삶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직의 워라밸, 일하는 거랑 뭐 이제 퇴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급여 수준 요거 말씀드릴 거고, 나이별 대처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급이 없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 30대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40, 50대 이상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시작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작에서 배경이라든가 프롤로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공무직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공무직은 뭐 다른 데도 있다고 하지만, 사기업에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공공기관이냐면, 사기업은 아직 체계도 뭐 대기업에 공무직이 없어요. 중소기업이나 건설 쪽에 많이 있어요. 쬐그만 기업들. 그래서 별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공공기관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이 좀 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오래 다닐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 공공기관 쪽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서류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면접 채점표, 요겁니다. 면접 채점표를 이해해야 서류 통과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분야별 급여.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많지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많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워라밸이 좀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급여에 대해서 이제 수당이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급여 수준은 또 어떤지 보고요. 이 장단점 비교는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 임기제, 공무직, 뭐 그리고 일반 사기업하고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별 도전 방식 왜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 진급이 없어요. 진급이 없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나이별로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기간제가 뭔지, 임기제가 뭔지, 공무직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무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공부 방법 등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또 클릭해 보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화면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거 화살표입니다. 못생겼지만 화살표예요. 화면 밑에 설명란에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제라는 거는요, 어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은 한 10개월 정도 잡아요. 통상은 10개월 정도. 짧게는 뭐 5개월 정도도 잡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약간 단순 노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직을 하더라도 단순 노무 보조를 하게 되고, 육체 노동을 하더라도 단순합니다. 그냥 누가 막 시키는 일 주로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이 기간제라는 거는, 가령 뭐 공무원이 시키는 일을 그냥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 어떤 날은 뭐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자, 급여 수준은 낮거나 중간 정도 됩니다. 이 낮거나 중간이라는 건요, 뭐 한 180만 원, 한 184만 원 정도에서 통상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에 이제 수당이 붙어서 중간이 되는 건데, 중간 정도 받으면 뭐 한 230만 원 정도까지 받을 거예요. 이건 세전입니다. 세전 184만원에서 230만원 정도까지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사무직의 경우는 한 184만원 더 이상 받기는 힘들 거예요. 여기 점심값이 14만원 월에 들어갑니다. 점심값이 14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제 육체노동, 사무직은 여기서 끝이에요. 뭐 월차 수당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육체노동 중심으로 되면 여기서 14만원에다가 뭐 목욕비 같은 거 추가되고, 또뭐 위험수당 같은 게 좀 더 추가돼가지고 한 23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라는 건. 이 기간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험을 쌓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의 경험. 그거가 있어야지 공무직이라든가 뭔가로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뭐 180 중반에서 230까지 정도, 조금 초반까지 갑니다. 자, 임기제 보도록 할게요. 임기제는 뭐냐면 좀 전문성이 높습니다. 주로 임기제 공무원을 뽑게 되는데, 이거는 하면 굉장히 좋아요. 좀
급여 수준도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막 5천, 6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굉장한 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역시나 단점은 기간제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릴 이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공무직은 단순 노무직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 좀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좀 더 항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무기계약. 계약의 종류가 없어요. 60세까지 쭉 가게 됩니다. 혹은 65세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통상은 60세까지 갑니다. 급여 수준은 낮거나 중간입니다. 낮거나 중간이라는 얘기는 한 월, 아까 전에 이 임기제할 때는 약간 비슷한데요. 184만 원에다가 점심값 14만 원에다가 연월차 수당이 붙고요. 연월차 수당이 붙고 여기다가 이제 뭐 기술수당 같은 게 붙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경우에 기술수당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위험수당이라든가 뭐 목욕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이 184만 원도 시작 단가는 다 다릅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그건 제가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급여가 낮다고 하는 거는 184에서 시작하는 거고 중간 정도라는 거는 한 250 그리고 한 300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0 정도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공무직은 외교부인가 거기서 채용하는 그 언어 쪽의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기술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공무직도 나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언어는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분야라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도전하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250은 이제 통상 전산직이라든가 이런 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경우 250 정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기간제, 임기제, 공무직의 이제 급여라든가 항목을 좀 간단하게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를 좀 가볼게요. 자, 나는 현직 공무직이다. 프롤로그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공무직이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이 되겠죠. 저는 사실 기간제로 첫 발을 내딛었고요. 공무직이 되기 위한 이게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간제를 했던 데서 공무직이 됐느냐? 옛날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기간제 하던 사람이 그 기관에서 그냥 공무직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채용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방점이 좀 채워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했고 제가 아마 이렇게 제도가 바뀐 후에 지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간제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기관에서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 기간제가 돼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간제가 되라고 해야지 해서 기간제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기간제가 되고 싶지 않죠. 무기직 뭐 일단 채용이 되면 쭉 가는 그런 정규직이 좋지 뭐 한 5개월 일하고 10개월 일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왜 기간제가 돼야 되느냐? 기간제 아무것도 모르면 기간제라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뭐 기간제는 됐고 임기제 공무원도 안 되고 공무직도 안 됐다. 그러면 기간제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되고 나서 공무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한번 도전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은 뭐냐? 공무직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직종이죠. 뭐 이제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뭐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공무원이 아니고 그 공무원들이랑 같은 유사한 일을 하지만 보통 노동자입니다. 공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점은 다른 점은 노동자라는 이 신분이 다르고요. 그러면 공무원은 노동자냐? 그 사람들이 이제 봉사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급여를 받지만 나라의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이 노동자 이제 법적으로 노동자 취급을 받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다른 점은 진급이 없습니다. 호봉으로만 급여가 올라가요. 진급 때는 급여가 갑자기 팍 상승하지만 공무직은 계속 호봉으로만 이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또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데요. 임기제 공무원도 할 만합니다. 한번 하게 되면 거의 그냥 사실 쭉 갈 수도, 눌러 앉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불안하듯이 좀 쭉 갈 수도 있어서,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은 굉장히 전문성을 뽑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해야 되긴 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할 때 이런 임기제 공무원을 뽑게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공무직을 하다가 한 1년짜리였던 것 같아요. 1년짜리 그 직책을 다시 1년짜리 무슨 팀장직을 하나 맡고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말이 팀장이지 좀 되게 열악한 상황이긴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공무직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공무직으로 이동할 케이스입니다. 왜 공공기관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공무직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보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면, 나이 때문에 부담이 돼서 떨어뜨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취업 지옥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왜 취업 지옥인지 알려드릴게요. 20, 30대들이 왜 취업 지옥이냐면, 경력이 없는 젊은 분들은 그 기간제든 임기제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20, 30대는 대부분 신입으로 입사를 해야 되는데, 신입들한테 경력을 요구해요. 스펙이 너무 막 다들 취업 준비만 하다 보니까 경력을 요구해요. 1년 이상의 경력을 쌓는 게 무조건 포인트입니다. 1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공무직으로 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공무직으로. 저도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기간제를 했죠. 10개월 동안 기간제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는다면, 그게 기간제든 임기제든, 아마 기간제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자기 해당 분야에 기간제로 1년만 경력을 쌓으세요. 그러면 공무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력이 없으면 계속 취업 지옥입니다. 아니, 신입을 뽑는데 경력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신입을 뽑는데 사실상 엄청난 경력, 여기서 엄청난 경력이라는 거는 뭐 1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급여와 상관없이 1년의 경력을 꼭 쌓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저 분위기를 몰라서 여기 사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사기업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50이 다 되어 갑니다. 50. 거의 50이에요. 내년이면 50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기업에서는 뭐 이제 거의 이사급이나 돼야겠죠. 이사급.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 동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장 중반까지가 있어요. 차장 초입, 과장 말도 있긴 합니다. 과장 말 차장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기업을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다 보니까 그 갭 때문에 사기업을 입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력으로. 이제 나이 때문에 그랬죠. 경력이 있다고 해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 지금 과장으로 나왔는데, 과장으로 마지막 회사 생활을 했는데 다시 과장으로 받아주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너무 나이가 많은 거죠. 50이면. 자, 그래서 그러면 기간제가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간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찾다 보니까 사기업에서 안 되니까 기간제를 찾게 됐는데, 이게 다 제가 지금 짝짝꿍해서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막 다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진짜 무지하게 많이 썼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간제는 몇 개 안 쓰고 바로 됐습니다. 이제 공무직이 되는데 이 정도 걸렸다는 거고요. 공무직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여기는 이제 이 중에서 10개월은 이제 기간제로서 일을 했으니까 금방 된 겁니다. 굉장히 금방 된 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 드릴게요. 포인트를 잡아주는데, 이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급여랑 상관없이 그냥 1년 이상 경력을 쌓으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더라고요. 되고 나서 내가 뒤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력이 있으면 뭔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40대 후반의 나이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현직 공무직이다. 여기서 저는 기간제로 이제 대기업을 좀 다니다가 기간제로 첫 발을 내게 된 그렇게 해서 공무직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왜냐면 기간제를 하면서 공무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임기제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잡게 됐으니까 도전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이겁니다. 아직도 계속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공무직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요거 어떤 기관을 공략할 것인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뭐 사기업에서 헤매는 그런 시간도 없었을 거고 바로 그냥 공무직으로 도전을 했을 텐데 그런 걸 몰랐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CS를 보는 공공기관과 서류 면접을 보는 공공기관 이렇게 두 개 나눕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이 가까운 나이면은 NCS 세대가 아니에요. NCS를 몰라요. NCS는 이제 제가 한번 봐봤는데 뭔가 수능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능 세대도 아닙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어떠겠어요? 여기 도전하면 별로 가망이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해도 되겠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50이 가까운 나이면은 가정을 챙겨야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CS를 보는 공공기관은 누가 도전해야 된다? 20, 30대 젊은 분들 NCS를 보는 공공기관 그리고 20, 30대 젊은 부분들이 NCS 세대들이 도전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NCS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일단 서류 전형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서류 전형에 넘어가면 아까 말한 제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걸로 쌓은 그 경력 그리고 자격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되고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NCS의 높은 점수로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경력이나 자격증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0대, 50대 장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식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공공기관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도전하는 거예요. 사기업에서는 받아주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도전하는데 NCS를 안 보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40대, 50대는 뭐가 있어요?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은 사실 40대, 50대는 경력을 요구하는 그런 세대가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세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경력은 있으니까 이 경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요약해 드릴게요. 40대, 50대 후반 자격증도 없고 경력만 있으신 분들은 NCS를 안 보는 공공기관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대, 30대 젊은 분들 NCS 세대 분들은 NCS를 보는 공공기관으로 진입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나이가 젊은 게 굉장히 혜택입니다.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이렇게 NCS를 안 보는 공공기관으로도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죠. 40대, 50대 후반 이런 장년분들은 오직 여기에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참 불리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사실 취업시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더라고요. 자,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할 줄 안다고, 많은 걸 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도, 좀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어요. NCS를 보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어디냐? 대형 기관입니다. 들으면 다 아는 공공기관이고요. LH라든가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천광역시나 뭐 서울특별시에서 정기적으로 뽑는다기보단 결혼이 있을 때마다 뽑는 이렇게 뽑아서 각 공공기관으로 보내주는 이런 정도의 공무직은 다 NCS를 봅니다. 저도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보는 공무직을 봤는데 뭐 당연히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첫 시험이다 보니까 떨어진 건지 뭐 그래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40대 50대들한테는 NCS의 벽이 좀 있다. 그쪽 세대가 아니고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요. 자, NCS를 안 보는 공공기관은 어디냐면요. 중소형 공공기관이거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미 기관이 없을 경우 출자를 해서 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대우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시험을 보고 들어가도 뭐 공무지가 아까도 말했지만 200이고 많으면 300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예전에 되신 분들은 아마 지금 기간제 하다가 이렇게 진행되신 분들은 지금 300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300 정도 받으실 거고 200에서 300 사이고요. 시험을 보고 들어가도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가도 200에서 300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NCS를 안 보는 공공기관은 어디냐면요. 농업기술센터, 여기는 NCS를 보고서 채용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는 잘못됐네요. 주민참여예산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창 문정부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돼서 이제 생긴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각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인데, 이건 아마 그 각 단체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대부분 여기는 기간제로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저기 공무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연계돼서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은 무기인데 계속 하던 사람 뽑기 때문에 채용한다고 공고는 내지만 어차피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계속 하게 돼서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근데 별로 그렇게 또 환경이 좋진 않아요. 굉장히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진 않아요. 글로벌 캠퍼스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지금 주로 배경이 인천 쪽이네요. 글로벌 캠퍼스 재단은 상당히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뭐 급여 수준은 뭐 공무직의 경우는 200에서 300 안쪽입니다. 이런 데는 잘 모르셨겠지만 도전해 보면 괜찮죠. 스마트 시티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굉장히 지금 청라, 송도 쪽에서 탄탄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근데 이런 거 안 들어보셨잖아요. 스마트 시티, 뭐 인천 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거는 이제 서울의 영등포에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걸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면 나이에 대해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면접까지 갔는데 나이 때문에 좀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이제 행복한 백화점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 행복한 백화점, 홈쇼핑.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제가 뭐 나이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 당신 실력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유통기관에서 10년 이상을 근무를 했고 거기서 각 뭐 여러 가지 파티에서 근무를 했고 또 국내 빅3 유통, 그러니까 뭐 롯데, 신세계, 현대 이런 빅3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력으로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좀 이렇게 거만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저기 뭐 떨어졌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뭐 제가 아마 그때 대리직급 정도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과장을 뽑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뭐 과장 생활을 10년 전에 했었는데 대리로 간다고 하니 누가 반가워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나이를 공식적으로는 안 보지만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뭐 일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따져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들어가면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급여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냥 경력 상으로 뽑아주니까 괜찮습니다. 언제라도 이쪽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니까 뭐 스트레스가 상당히 일반 뭐 유통에 비해서는 상당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공무직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외국어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교부에서 뽑는 분야인데 이거 괜찮습니다. 뭐 영어, 일어, 중국어 뭐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급여가 300에서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수당 붙고 그러면 이제 한 350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관심이 많아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외국어는 굉장히 그 수명이 짧은 직업이긴 합니다. 이게 고도의 그 집중력을 요구해요. 고도의 집중력. 왜냐면은 그 한국말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여러분들도 한국말을 문장 다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혹시? 이렇게 그냥 흘려듣게 돼요. 대충 그냥 문맥만 그 말의 그 뜻만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한 문장 다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서는 이제 한 문장 놓치지 말고 다 캐치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30이 벌써 넘어가도 이쪽 분야에서는 많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35살 넘어가 버리면 벌써 이제 현역에서 뛰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도전하기 좋고. 자, IT 분야 요거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 250 이상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IT 분야. 근데 이제 IT 중소기업 가면 되게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 바로 6시 딱 퇴근. 좋습니다. 사무직 요거 괜찮은데 이제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사무직은 이제 184만 원에서 시작해서 뭐 수당 붙고 뭐 해서 뭐 한 210 정도, 210 한 2만 원 정도에서 뭐 야근까지 하시면 더 붙는데 좀 뭐냐 요 정도 받게 되죠. 예. 그리고 전기기계 요것도 이제 IT 분야처럼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조경 농업 분야 이런 데는 이제 한 40대 이상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한 뭐 아까도 말했었던 이 정도 50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가 굉장히 이제 친숙해지고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또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이쪽은 못했고 이쪽과 이쪽이 좀 약간 합쳐진 이런 분야에서 특이하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합쳐진 게 좋냐? 이게 사실은 아주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전문성을 갖지 않고 이렇게 약간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이해가 되기도 해서 아주 좋진 않은데 이제 조금 더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아주 대표적인 분야죠. 환경영화 보안 경비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에 급여 수준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상외로 많이 높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급여를 줘야 되지 않냐. 특히 이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뭐 제가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끝내겠지만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류 통과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공무지 서류 통과하는 방법. 이거 이제 왜 서류 통과하는 방법이면 NCS 보는 법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밑에 이거 저기 아까 전에 제가 공무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서 보면 여기서 나와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서류 40대 50대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NCS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공부하기 전에는 모르겠죠. 아니면 20, 30대 중에서도 NCS 안 하고서 들어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서류 통과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공무직 서류 통과를 위해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경력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신입 채용 공무직이라고 해도 이거를 요구합니다. 경력과 자격증을 요구해요. 그, 그 공고문에는 요구하지 않죠. 근데 면접에 가게 되면 서류를 통과했다고 해도 면접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를 물어봅니다. 경력하고 자격증을 물어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습니다. 신입을 뽑는데 이걸 요구한다니까요. 어디서 요구해요? 면접을 보다 보면 결국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경력을 아까 어떻게 쌓는지 말씀드렸죠. 자격증 뭐 딴다고 하겠지만 경력은 기간제를 하든 뭘 하든 그쪽 분야에서 아주 유사한 일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그냥 뭐 타이틀만 저 같은 경우 뭐 교육팀 이런 데서 일했는데 뭐 이런 거라도 그냥 가져가세요. 무슨 뭐 총무팀이 됐건 뭐 조경팀이 됐건 뭐든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냐 철저하게 써야 됩니다. 철저하게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이거 중요합니다. 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넘으면 탈락이에요. 부족해도 탈락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내용 보기 전에 왁구를 보는 거예요. 왁구는 일본 말이니까 쓰면 안 되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가 있어요. 지원자. 이랬을 때 뭐 그 다 보겠습니까? 안 본다고요. 넘는 사람들 다 잘라내요. 넘는다는 건 뭐예요? 너무 열심히 많이 썼어요. 5장 쓰라는데 막 10장 쓰고 다 잘라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학력 기재 금지입니다. 그래서 뭐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뭐 써봐야 답도 안 나고 쓰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제가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회사의 이름조차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뭘 했는지는 막 열심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일단 서류는 통합니다. 어떻게? 신입이지만 경력 자격증 꼭 가져가세요. 특히 경력 꼭 가져가세요. 최소한 경력은 1년 이상 꼭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배수 정도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을 봐야 되죠? 자, 나는 현직 공무직이다.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면접 점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면접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면접 점수표라는 게 있고 이걸 이해하는 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자, 면접 점수표를 어떻게 알아요? 그날 면접 점수표에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웬만큼 그
좀 이렇게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는 데서는 면접 점수표에다가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접 점수표. 그러면 이걸 언제 받느냐면 면접 보기 바로 직전에 줘요. 그러면 이걸 그냥 대충 사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선 사인하라고 그러면 사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항목이 뭔지를 딱딱딱딱 캐치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나를 잘라내겠구나, 붙여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갔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발표력, 전문성, 발전성, 논리력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억나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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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그냥 요 항목이 다른 기관에서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자, 근데 웃기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정말 웃기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무직하고 정규직을 뽑을 때 이 항목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발표력을 시킵니다. 발표력을 체크를 해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공무직이든 뭐 일반직이든 상관이 없겠죠. 자, 전문성을 체크합니다. 이거 상관이 없겠죠. 발전성을 체크합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공무직은 진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뭐 발전이 없겠냐? 이건 아니죠. 뭐 호봉이 올라가면서 급여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진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전성의 항목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가 애매하거든요. 여기서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면접 통과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네요. 면접 통과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발표력은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기관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 기관의 목적이 무엇이죠? 근데 자소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기관의 목적을 당연히 보게 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자소서 쓰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기관의 목적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기관에 대한 목적을 좀 쓰면 됩니다. 뭐 가령 LH는 뭐예요? 뭐 국민의 그 거주를 안정화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LH 같은 경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윤리 덕목을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것도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그 회사를 알게 되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윤리 덕목을 알게 됩니다. 근데 윤리 덕목이 대부분 5개에서 한 6개쯤 돼요. 뭐 무슨 윤리 덕목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윤리 덕목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왜? 모든 공공기관은 청렴성에 기반을 둬야 돼요. 이윤 목적을 하는 거는 사기업이고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청렴성의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청렴성 기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기관에 지원함에 있어서 이 기관의 중요한 윤리 덕목은 청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업무 효율을 보여준다고 해도 청렴성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비리와 연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공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공공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기관의 목적과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체크하는 건 뭐냐? 청렴성이 뭔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의 목적이 뭔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맞아야 되겠죠. 이건 베이스고요. 누구나 다 맞히는 거고 발표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막 얘기할 때 막 뭐 떠듬떠듬하고 막 논리적으로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래도 말의 뜻은 전달을 시킨 것 같습니까? 청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면 뭐 아까 LH의 기관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정도로 얘기하면 발표력은 괜찮은 겁니다. 합격이에요. 발표력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이 발전성 부분, 다음 장에서 말하는 발전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 지원한 분야 아니면 여러분들 지원한 분야 지원한 분야 아까 어디 말했었죠? 여기 외국어 분야, IT 분야, 사무직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뭐예요? 그 전문성을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경력이나 어떤 경력이 있냐, 어떤 자격증이 있냐. 이거는 그냥 있는 대로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그 응시생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서로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까지 심층적으로 물어볼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심층적으로 물어볼 줄 몰랐다. 그러니까 심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층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자, 면접관들이 그걸 알아서 물어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아시는 외부에서 오는 분과 내부에서 오는 분이 섞여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냥 뭐랄까 논리적으로 상식선에서 맞는지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논리력 질문 잡고 늘어지기 파트인데 이것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발전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면접의 컨셉은 자격이나 경력을 120% 어필을 해야 돼요. 120%.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120% 어필을 하십시오. 겸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인성에 있어서는 말을 하는 태도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있는 곳은 외국인도 많이 근무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그 베이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겸손한 건 어디서나 다 중요한 거예요. 겸손과 자만과 거짓말은 다 다른 거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논리력 항목 점수하고 아까 발전성 항목 점수가 채점 항목이라는 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령 IT 직종의 채용 직무와 응시자의 경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IT 직종이었을 때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채용 직무와 응시자의 경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 개발 경력이 뭐 있었고 두 번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며 뭐 무슨 시스템과 무슨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뭐 IT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저희 쪽 분야랑 관련이 많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공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경력을 얘기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네, 싸우지 마시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큰 범위에서 동일한 개념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IT라는 경력하고 시스템 개발 경력이 아주 다를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저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지 말고 전체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서 조금 세부적으로 저도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 자, 이게 키인데 이게 있어요. 여기 이제 발전성 항목 같은 경우는 면접의 컨셉이 뭐냐면은 저는 체력적으로도 저를 계속 발전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계속 저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항목에 대한 채점이라는 거 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단 이 항목에 대한 채점을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깔려고 물어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해당 직무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진짜로 나온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이것도 아까 전에 나온 질문이에요. 실제 질문이에요. 채용 직무와 응시자의 경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면접관이 경력이 없는데요라고 말한 거 이거 진짜로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다 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수십 번에 그 면접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발전성 항목에서 체크는 체력적인 업무 전문성이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해당 직무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업무 수행에는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저는 뭐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쉽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위해서 저는 자격증 공부를 아직도 꾸준히 하고 있고 무슨 자격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데로 이직하시겠네. 우리 입사하고 나서 뭐 하려고 우리 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우리 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응시자가 있잖아요. 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긍정을 해버리면 불합격이죠. 맞죠? 다른 기관에 이동할 사람을 왜 뽑아요? 이거 한번 뽑을 때마다 비용과 시간과만 들어가는데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할 거예요. 저는 이직 안 할 겁니다. 그 자기 개발도 안 하고
아까 이미 자기개발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개발 안 하고 이직 안 할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불합격이죠. 자기 발전성 항목에서 이거 발전을 할 이력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불합격을 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직은 이게 뭐 진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급이 없으면 당연히 발전적인 면에서 뭐 어떻게 막 자기 개발하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무슨 동기가 있어야지 할 텐데 당근이 있어야지 할 텐데 근데도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직도 같은 항목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이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공무직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는 말인가? 잘 들으십시오.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이 기관에 입사한 이유가 이 기관 자체에 대한 이 기관의 목적, 이 기관의 목적이 이 기관의 목적이 저의 삶의 이 기관의 목적이 저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실제로 아니니까 자꾸 XX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이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기관의 목적이 제 삶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LH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삶의 방향도 다수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주거 목적을 안정화시키는 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제가 많은 발전을 이룬다고 해도 이 기관에 남는 것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제 인생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막 되게 말을 못하지만 결국 제 말의 뜻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낮은 점수를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긍정을 해도 불합격이고 부정을 해도 불합격인데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관의 추구하는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비록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는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이 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이 기관에 남아서 제 삶의 목적을 충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꾸 제가 LH 예를 들면 LH라든가 국민건강관리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인데 그런데 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게 삶의 목적하고 맞지 않거든요. 저도 안 맞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격하시면 일단 저는 NCS를 안 보는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면접 합격하면 신체 검사 받고 뭐 서류 검증 받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게 되면요. 공공기관 급여 말씀드릴게요. 외국어 분야 300만원 초반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면 업무가 빡세지 않을 거니까요. 자, IT 분야 200 중반에서 시작하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사무직 200 초반에서 시작합니다. 뭐 나쁘지 않죠. 뭐 젊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공무원 7급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무직하고 이제 공무원은 아마 수당 차이가 있겠죠. 200만 원 받고 일하기 쉽죠. 210만 원, 뭐 이제, 210만 원씩 받으면 이제 연봉이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당하면 한 3,200까지는 나온다고 하는데, 3,200만 원까지는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조경 농업 분야, 이것도 이제 유체노동 쪽인데 200 초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환경미화 보안경비, 이것도 200 초반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다 신입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진급이 없는 직책이고요. 호봉만 올라갑니다. 호봉만. 나이별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해드릴게요. 자, 수당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나는 현직 공무직이다. 현직 공무직으로서의 브이로그인가요? 예. 공공기관 공무직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 이제 통상 급여 수준인데 여기 알파는 뭐냐면 명절수당, 야간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한 100만원 정도 수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00만원 초반대에 인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칼같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칼같이 나와요. 이게 참 좋아요. 자, 이 급여로 살 수 있냐고 말하면요. 대략 1인 가정을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3인 가정은 못 삽니다. 뭐냐면 결혼해서 애가 하나 있다거나 결혼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거나 제가 보니까 한 300 정도 쓰더라고요. 물론 이제 차이가 있겠죠. 저는
너무 막 아끼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커피도 마십니다. 이거 300 정도 써야되고 뭐 쇼핑도 하고 그러다 보면 300 정도 필요합니다. 아주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진 않아도 3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00 초반대 급여를 받는 공무직이라면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죠. 그래서 사이드 잡이나 메인 잡이 하나 있어야 돼요. 중년의 가장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고 20, 30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도 결혼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걸로 계속 쭉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이별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대응책을 알려드릴게요. 대응책을 알려드릴게요. 자, 중년의 가장들은 사이드 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월세를 받고 있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과외를 한다든가 뭐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사이드 잡이 있어야 됩니다. 사이드 잡 혹은 메인 잡인데 오히려 공무직을 사이드 잡으로 생각하시고 메인 잡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직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힘들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급여 수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각각의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의 급여 수준은 184만 원에서 시작됩니다. 최저급여 수준으로. 그리고 월차 수당 붙고 14만 원 점심 이건 기간제 얘기입니다. 점심값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딱 184만 원만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한 거죠, 사실. 좀 너무한 건 아니지. 뭐 20, 30대는 할만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주면 다다익선이니까요. 육체노동 중심, 기간제는 이제 육체노동 중심이고요. 제가 이거 제작해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간제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월차 목욕비 유연수나 그래서 한 23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직도 이 정도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직의 기간제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전후가 되는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목욕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장단점 비교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는 현재 공무직이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에서 공무를 해봤고요. 지금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기간제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정도, 워라밸, 급여 만족도, 대외 만족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정도, 대기업은요, 상에서 한 최상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대기업, 저는 이제 5대 기업에, 국내 5대 대기업에서 일을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상에서 최상이지만요. 근데 그 삶이 나쁘지 않아요. 적응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결국. 근데 이제 가끔 현타가 오죠. 가끔 현타가 오는데 그거를 잘 견디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또 새로운 인생을 좀 찾아보게 되는 거죠.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른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무직의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냐? 하에서 최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육체노동 중심일 경우에 더욱 스트레스가 없고요. 사무직이나 대민 업무를 하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중간에서 최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대민 업무는 항상 어려우니까요. IT 중심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없어요. 근데 사람이 특이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는 그건 할 말이 없죠. 자, 기간제는 스트레스 정도가 대박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오직 있는 스트레스는 나 언젠가는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딴 데 찾아보는 거. 회사 내에서 느끼는 뭐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정도는 대기업이 제일 크다. 공무직이 그 다음이다. 그리고 기간제는 거의 없다. 기간제랑 공무직은 사실상 거의 유사한, 공무직이 더, 어찌 보면 공무직의 스트레스가 기간제보다 더 없어요. 기간제는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삶을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공무직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여기 잘못 썼네요. 대박 없으면 이쪽이 더 낫겠네요. 근데 이제 공무직의 업무 중에서 사무직 대민 업무를 하는 경우는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워라밸 만족도는요. 대기업은 하에서 최하 정도. 근데 이제 이것도 케바케이긴 합니다. 이것도 케바케이긴 한데 제가 있었던 대기업에서는 하에서 최하였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자주 나갔고요. 그거를 또 사무직이다 보니까 사무직 베이스니까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그 야근 수당 잘 붙여 먹지도 한 번도 못 붙여 먹어봤어요. 예, 그런 거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있었죠, 법적으로는. 일분 보고자료는 항상 금요일날 저녁에는 항상 생기고 그래서 토요일에 꼭 나와서 월요일날 다시 만들어서 하고 엑셀 실력만 엄청 좋아졌었어요. 엑셀 실력.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공무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엑셀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2급을 따게 됐습니다. 1급은 까진 따기 싫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 엑셀 자격증 관련된 것도 놀개미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따는지 알려줍니다. 여튼간에
워라밸 만족도는 별로 안 좋고 엑셀 실력만 엄청 좋아진다. 대기업에 다니면 대기업 사무실 베이스로 일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공무직 같은 경우 워라밸 만족도 대박 좋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입니다. 끝. 시간제 똑같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입니다. 끝. 뭐 스트레스 없습니다. 급여 만족도 상에서 최상입니다. 대기업. 지금 받는 공무직 급여의 3배 이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10년 전에조차도 3배 이상 하고도 한 150, 연봉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요. 대기업은 무조건 뭐 급여만 일단 최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삼성 SDI가 이제 SDI가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노조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지금 파업 들어간대요. 6.8% 인상해달라고. 우리가 보면은 참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형평성 이런 거 생각하면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또 그 사람들도 입장이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밖에서 있는 보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파업이다 생각하던데, 대기업의 급여 만족도는 매우 좋다.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공무직은 중간이나 최하 정도 될 겁니다. 중간이나 하 정도 될 거예요. 1인 가족은 부양할 수 있고요. 부양 가족이 있으면 정말 부양이 안 됩니다. 예, 항상 마이너스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기간제는 이건 당연히 1인 가족은 부양이 될 거고요. 이제 부양 가족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기간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을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연금 나오죠. 연금에다가 이제 기간제 급여가 한 200 정도 되죠. 연금을 그분들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잘 받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아는 분들이 되게 잘 나가셨던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괜찮더라고요. 이분들 뭐 삶이 좋더라고요. 이런 기간제는 괜찮죠. 근데, 뭐 이제 20, 30대 기간제들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자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기간제 생활을 했을 때 부양가족이 있다 보니까 200만 원 좀 되는 돈으로, 그리고 한 달 또 빠지면 또 막 빠지고 막, 왜냐면 기간제를 하다 보면 자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삶에 대한 뭐 면접, 그 다음 직장에 대해서 면접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사이드 잡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냥 뭐, 굉장히 해피하게 잘 다녔어. 웃으면서 다닐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항상 사이드 잡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삶이 있고, 저도 뭐 항상 뭐 그러진 않았으니까 막 여튼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급여 만족도는 대기업 짱.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급여 만족도가 좋으면 스트레스가 높고 오라벨이 안 좋고, 급여 만족도가 낮으면 오라벨이 좋고 스트레스 정도가 좋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대외 만족도. 밖에서 막 과장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니까 대기업에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참 좋죠.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공무직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IT 중심 쪽으로 가거나 뭐 외국어 정도로 가면은 일단 직장이 빵빵하게 보이거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뭐 이제 아직까지도 뭐 너무 육체 노동 중심으로 하면 뭐 아주 막 대외 만족도가 좋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얘기까지 우리 할 필요 없고, 무슨 팀에서 일한다 뭐 그런 거 나쁘진 않겠죠. 기간제는 퇴직자 기준으로는 대만족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이 뭐 연금 나오는데 플러스 200을 받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아직도 일해. 60 이상이 돼도 일할 수 있는 게 기간제거든요. 참고로 60이 이상이 돼서 기간제로 일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조경 기능사를 꼭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땄거든요. 어떻게 땄는지 그것도 시험 뭐 이게 되게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해놨으니까, 이것도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까요? 걸어 놓겠습니다. 중년층이나 이런 분들은 대외 만족도가 좋을 수가 없어요. 20, 30대도 뭐 대외 만족도가 기간제로 일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이제 정규직을 해야죠. 중년은 특히나 제일 안 좋겠죠. 예, 그 대외 만족도가. 뭐 지금 뭐 한창 애들도 막 부양하고 해야 되는데 기간제로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는 경력을 쌓아서 공무직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나는 현직 공무직이다. 시험을 본다면 이게 이제 NCS라든가 뭐 일반 상식을 보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 상식을 보는 공무직 시험을 한번 봐봤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링크를 좀 걸어놓을까요? 어떻게 봤는지. 그랬는데
이 일반 상식이 한 과목이 아니고 내가 상식이 뭐 대충 그냥 다 맞힐 수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역사는요, 한국사랑, 저기 세계사, 이거 보고요. 또, 이제, 지리를 봅니다. 이게 지리였는데, 한국지리랑 세계지리를 봅니다.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그런데 이게 한국지리는, 어, 이게 약간 물리같이 무슨 날씨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날씨, 해류 막 이런 걸 물어봐요. 이거 되게 골치 아팠어요. 공부하는데. 역사, 지리, 뭐 한국사 어려운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뭐 이렇기 때문에 한 과목이 아닙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일반 상식이 9과목이었어요. 9과목. 근데 이제 실제 시험 출제는 몇 과목이라고 얘기도 안 하니까 실제로는 또 7과목만 출제를 하더라고요. 막 2과목 더 공부하게 되고 막 그래요. 체계가 아직 막 잡혀있고 정기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NCS나 일반 상식을 보는 경우에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일반 상식. 네, 이거 둘 다 보는 걸 했는데 결국 여기서는 성공하지 않았고 경력으로 들어가는 면접에서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대기업 경력이 좀 있었던 게 좀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안 해본 게 거의 없잖아요.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 이렇게 되기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밑에 링크를 제가 참조를 해 놓을 테니까 이것도 시험을 보는 경우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경력이 꼭 있어야 된다. 경력을 뭐 기간제를 하든 뭐를 하든 1년 이상을 꼭 만들어 놓으시라. 1년 이상을 꼭 만들어 놔야 공무직이 되기에 가능한 될 수 있다. 공무직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나이별 도전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나는 현재 공무직이다 이제 끝내면서 나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20, 30대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 30대는 워라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9시부터 6시 딱 땡입니다.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의 기회가 됩니다. 더 높은 급여와 책임감, 이직의 발판입니다. 공무직이 일단 되면 더 높은 급여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일반직, 진급이 되는 그런 직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직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20, 30대에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공무직을. 진급이 없습니다. 진급이. 미래에도 급여 수준이 아주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업무 강도가 낮습니다.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도 돼요. 배우는 게 매우 적을 거예요. 뭐 하루에 뭐 일을 한 건, 두 건 처리한다. 이러면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적응이 돼버리면. 공무직으로 낳는다면 4, 50대가 되어서 공무직조차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공무직으로 뭐 급여 수준을 아무리 높여도 부양가족이 생기면 그거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공무직을 40대, 50대에게 추천하는 이유.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었는데요. 워라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 수급이 됩니다. 이건 한 200만 원 돈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후봉이 쌓이면서 급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장점이죠. 근데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히 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이나 경조사가 있다면 1인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살고 행복합니다. 1인도 뭐 쓰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40대, 50대에 이제 만약에 저같이 이제 대기업, 소위 말하는 대기업 그런 데서 일을 하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사무실에서 펜트만 굴리고 컴퓨터로 엑셀만 하던 사람들이라서 만약에 이제 대면 업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뭐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이사하다가 뭐 이제 경비원 하시면 뭐 현타가 온다 뭐 식당에서 알바하면 현타가 온다. 근데 그런 거 뭐 다 끊어내야 되죠. 뭐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생각외로 클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그런 거 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평등하려고 해도 뭐 20대 애들한테 뭐 뭐뭐씨 근데 원래는 이제 직책이 있거든요. 공무직 같은 경우 반장, 매니저, 기사님 이렇게 직책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요새 뭐 이제 아주 젊으신 친구들이 2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막 아주 어른한테도 막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참 괜한 쓸데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거기다 대고 야 나 반장이라고 불러 뭐 나 기사라고 불러 뭐 매니저라고 불러 일일이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런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신적으로 그냥 극복이 돼요. 점점 이것보다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급여가 요 정도니까는 사이드 자리 있어야 됩니다. 뭐 주식을 하든 뭐 공부방 하나 차리든 뭐 월세를 받든
하나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되고, 이거 하는데도 꽤나 또 시간과 에너지와 뭐 돈 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지만, 공무직의 최고 강점은 어디를 가도 워라밸입니다. 워라밸. 그리고 이제 뭐 잘리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면서 많이 수고하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은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기시면 제가 그 친절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쓴 건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